화사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이 집의 주인인 김영감과 박 여사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왔다. 이들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인 외아들, 민수가 있다. 민수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며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결혼해 두 손주를 안겨주었다. 영감과 박 여사는 민수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여보, 민수 녀석 이번에 승진했대. 다음 달에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데. 이제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부부의 대화는 늘 아들 민수 이야기로 시작해 민수 이야기로 끝났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아들 교육과 결혼 자금 마련에만 힘썼다. 그 결과 민수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부부는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민수가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부부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영감과 박 여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런 민수가 최근 들어 부쩍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던 전화가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치는 정도가 되었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요, 아버지.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늘 피곤했고 짧은 대화는 늘 급하게 마무리되었다. 부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설마 아들이 변했을 리 없다고 해서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부부를 찾아왔다. 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이 반가웠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둡고 심각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부부의 평온한 일상에 잔잔한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꽤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업 아이템은 전망이 매우 밝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이랑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다 갚고 집도 새로 지어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영감과 박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부부에게는 이 집과 땅이 전 재산이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수야, 그건 좀...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 아니니? 아버지,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담보만 잡는 거라니까요. 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민수의 서운한 듯한 목소리에 부부는 망설였다. 평생 아들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줬던 부부였다. 아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결국 부부는 고민 끝에 민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평온한 삶의 시작이 아닌 균열의 시작임을 부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알겠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꼭 성공해서 우리 걱정시키지 마라. 부부의 승낙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부부는 미처 보지 못했다. 이제 부부의 삶은 오직 아들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다. 평온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져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상처를 예고하고 있었다. 민수는 부모님의 집과 땅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부모님은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기도하며 매일같이 마음을 졸였다. 처음에는 민수가 자주 찾아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부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방문은 다시 뜸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어렵게 연결이 되어도 바빠서 그래요. 다음에 통화해요. 라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끊기 일쑤였다. 부부의 불안감은 다시 커져갔다. 영감은 매일같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전화를 피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내용뿐이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투자금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보, 민수가 요즘 힘든가 봐.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부는 민수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예금마저 민수에게 보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을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등기우편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은행이었다. 등기우편을 열어본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대출이자 미납에 따른 담보권 실행 예고 통보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수가 대출 이자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대출 이자를 왜 안 냈어?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가진 돈 다 날렸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자 낼 돈도 없다고요. 민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동안의 착하고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부부는 민수의 절규에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망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상처는 아들의 차갑게 변한 태도였다. 민수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걱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에 쓸 돈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부탁할 때마다 계속 망설이셨잖아요. 민수의 말에 박 여사는 눈물을 쏟았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부에게 민수의 이 마른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부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원망뿐이었다. 부부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며칠 후 민수가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아왔다. 부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다. 아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 제가 살게요. 어차피 집이 경매로 넘어갈 바에는 차라리 제가 사서 계속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수의 말에 부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말하는 애 산다는 것은 부모님의 집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였다. 민수가 집을 사면 부부는 집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을 경매로 넘긴 후 그 집을 다시 사겠다는 아들의 말에 부부는 절망했다. 민수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박 여사는 민수의 뺨을 때렸다. 평생 아들에게 손찌검 한 번 해본 적 없던 박 여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민수는 맞은 뺨을 감싸주며 싸늘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와서 어쩌시려고요? 이자를 갚을 돈도 없으면서? 차라리 제가 사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민수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부부는 민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평생 착하게만 보이던 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부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것 이상의 아픔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었다. 부부의 삶은 이제 절망의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들의 제안은 차갑고도 현실적이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부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민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가 망한 후 이제는 부모님의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부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민수가 집을 경매로 낙찰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 후 집안은 침묵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 박 여사는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영감은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담배 연기는 부부의 절망감만큼이나 깊고 무겁게 퍼져나갔다. 부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보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더 깊었다. 며칠 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이라도 집을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빚을 다 갚아드릴게요. 괜히 경매까지 가서 힘든 일 만들지 마시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마치 사업가처럼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듯한 말투였다. 영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놈아. 어떻게 내가 내 부모님 집을 탐낼 수가 있냐? 차라리 우리가 이 집을 잃을지언정 내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 영감은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영감을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자 미납으로 경매 통보까지 갔으니 조만간 감정평가사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 후에 집이 팔리면 아버지는 쫓겨나야 할 텐데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영감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부부는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집을 지킬 방법도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며칠 후 정말로 감정평가사들이 찾아왔다. 부부는 넋이 나간 채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부부의 추억이 깃든 집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서류에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부에게는 칼날처럼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짐 좀 싸세요. 민수의 아내, 즉 며느리가 불쑥 찾아와 부부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다. 부부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아가, 이게 무슨 소리니? 경매 통보서 나왔으니 이제 곧 집 팔릴 거 아니에요? 아들 말 들으시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이제 어디 가서 사실 건데요? 며느리의 말투는 냉정했고 부부를 비난하는 듯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너희는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평생을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까지 뺏고 쫓아내겠다고? 어머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는 부부의 절규를 외면했다. 부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부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박 여사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했다. 영감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가 쓰러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이었다. 영감은 급히 119를 불렀고 박 여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영감은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영감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다. 이제 부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가족마저 잃었다. 절망의 끝에서 영감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비극을 일으킨 아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박 여사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영감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굳게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영감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꺼냈다. 그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르신, 대출을 아드님이 받으셨고 담보만 어르신 집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무자는 아드님이고 어르신은 담보 제공자일 뿐이십니다. 아드님이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르신은 그 상황을 막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영감은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변호사님,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제 평생의 꿈이었던 집이고 제 아내가 저 집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 녀석이 제 집을 빼앗아 가려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영감의 간절함에 변호사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혹시 아드님에게 돈을 건네주신 기록이 있으십니까? 아드님이 사업자금이라며 어르신께 돈을 빌려가신 기록이나 어르신이 아드님에게 이자를 대신 갚아주셨던 기록이라도요. 영감은 곰곰이 생각했다. 민수가 사업자금으로 썼다며 부부의 예금을 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자를 대신 갚아주려 했던 시도도 있었다. 영감은 자신이 민수에게 송금한 기록들을 찾아보았고 다행히도 몇몇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변호사님,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해서 이 돈들을 보내줬습니다. 변호사는 영감의 송금 내역을 살펴보고 눈을 빛냈다. 이것이 반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민수에게도 일정 부분 압박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민수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성공시킬 의도가 없었거나 부모님을 속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를요. 영감은 변호사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잃을 게 없었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수에게 빌려줬던 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동시에 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영감은 민수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민수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민수가 말했던 사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은 맞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투자 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렸고 그 사실을 부모님께 숨겼다는 것이다. 민수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맨날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더니 결국 다 잃었더라고요. 민수의 예전 친구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사업을 빙자해 부모님을 속여 돈을 빼돌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던 것이다. 영감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스러웠다. 영감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변호사는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드님을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영감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민수는 여전히 부모님을 비웃으며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차피 집은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사는 게 나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만 저에게 넘기세요. 민수의 전화에 영감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민수야,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상대로 싸울 거다. 법적으로, 그리고 내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너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영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당황했다. 평생 자신에게 져주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것이 부자의 악연을 끊는 첫 번째 반격이었다. 영감은 이제 아내의 병상을 지키며 아들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영감의 반격은 민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생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었던 아버지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민수는 당황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버지의 소송에 맞섰다. 부자 간의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졌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남이에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수는 법정에서 눈물 연기를 했다. 아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시절의 부모님이 아닌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영감은 냉정했다. 그의 눈에는 아들 민수가 아닌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악의적인 사기꾼만 보였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인 적 없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한 행동은 폐륜이다. 영감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욱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의 반격을 막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 민수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을 돕기 위해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내가 병에 걸린 것을 빌미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그저 너의 성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셨습니다. 민수의 거짓말은 교묘했고 법정 분위기는 민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영감의 변호사는 민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피고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시작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흥과 사치에 돈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모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아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따라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민수는 당황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보냈던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제출하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영감은 변호사와 함께 민수가 얼마나 교묘하게 부모님을 속였는지에 대해 증명했다. 법정 싸움은 길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부모님에 대한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셔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라고요. 민수는 영감에게 전화를 걸어 억지를 부렸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아버지 집을 사려는 것도 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야 저도 편하게 살죠.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결국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집도 잃을 텐데요. 민수의 말에 영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비겁한 역습에 분노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냐? 내가 왜 너랑 싸우는 줄 알아? 돈 때문이 아니다. 평생을 너에게 바친 내가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해서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야.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절대 내 손에 넘기지 않을 거다. 영감의 굳은 의지는 민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소송에 맞서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삶은 더욱 엉망이 되어갔다.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아내와도 다툼이 잦아졌다. 며느리 역시 시부모님과의 싸움에 지쳐 민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이자라도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민수의 삶은 엉망이 되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며 악착같이 싸움을 이어갔다. 영감은 아들의 이런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면서
이 싸움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법정 싸움은 계속되었고 결국 민수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찾아낸 증거들은 민수가 사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벌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협박을 시작했다. 아버지, 이대로 저를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저 감옥 가면 아버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민수의 협박에 영감은 흔들렸다. 아들이 정말로 무슨 짓을 저지를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영감은 아들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아들을 이기고 아내의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키고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깨우쳐주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었다. 영감과 민수의 법정 싸움은 마침내 마지막 공판을 남겨두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민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마지막 비책을 준비했다. 민수는 공판 전날 밤 영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내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요. 아버지가 제 사업자금을 빌려주실 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밝혀지면 아버지도 위험해지실 겁니다. 민수의 말에 영감은 불안했지만 아들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어딘가 절박하고 초조해 보였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돈은 저희 사업자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그 돈을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탕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쓴 돈이에요. 민수의 말에 영감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이제야 아픈데 무슨 병원비 때문에 돈을 썼다는 거냐? 아버지, 사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모르셨죠? 어머니는 아버지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 저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아버지께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았던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로 썼는데 수술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아버지와 다투다가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감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박 여사가 심장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감에게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박 여사는 평생을 영감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왔다. 그런 아내가 아팠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니. 영감은 민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 여사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는 병원 기록을 살펴보았고 민수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박 여사는 오래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의 돈을 몰래 가져가 병원비로 썼던 것이다. 다음 날 법정. 영감과 민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판사에게 말했다. 판사님, 저는 아버지께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몰래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저 때문에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수의 말은 법정 안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모두가 민수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영감은 그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언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판사님, 제 아들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했던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돈을 썼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영감의 증언에 법정은 술렁이었다. 재판은 중단되었고 부자간의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영감은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민수는 모든 진실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영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감은 민수의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민수가 어머니의 병원비로 돈을 썼다면 왜 사업 실패를 가장하고 돈을 탕진한 것처럼 행동했을까? 그리고 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자를 갚지 않았을까? 영감은 민수에게 진실을 물었다. 민수야, 내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을 썼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니? 그리고 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자를 갚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사실은 어머니 병원비로 돈을 다 쓰고도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채를 썼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협박했고 제가 갚지 못하면 아버지 집을 빼앗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으려고 아버지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힘들게 됐어요. 민수의 고백에 영감은 충격을 받았다. 민수는 처음부터 부모님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 모든 것은 사채업자들의 협박 때문이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영감은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채업자들의 협박 때문입니다. 그들을 잡아주십시오. 변호사는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은 사채업자는 민수의 대학 동창이었다. 그 동창은 민수가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민수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어르신, 이 사채업자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기단입니다. 민수 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이들은 이 집을 탐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 씨에게 사업 실패를 가장하고 부모님을 속이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민수 씨는 그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감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들은 페류나가 아니었다. 아들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기단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다. 영감은 아들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영감은 민수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나는 내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너를 의심했어.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가 진실을 물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제가 다 망쳤어요.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사기단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다. 영감은 아들과 함께 사기단을 고소했고 법정에서 사기단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냈다. 사기단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사기단이 법의 심판을 받은 후 영감은 박 여사를 병간호하는 데 전념했다. 박 여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민수야. 내가 미안해. 내가 아프다는 걸 숨겨서? 너희를 힘들게 해서? 아니야, 여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믿지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더 좋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이제 영감과 박 여사, 그리고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다시 취직하여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고, 영감은 박 여사의 건강을 위해 전원 생활을 정리하고 도심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은 비록 작아졌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 여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떠났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여보, 이제야 좀 마음이 편안하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맞아요, 어머니. 제가 효도할게요. 평생 아버지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게요. 민수의 말에 영감과 박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돈 때문에 시작된 비극은 가족의 사랑과 희생으로 끝이 났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아들의 거짓말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을 마주하고 가족을 믿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